아저씨 그 시계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6살짜리 아이의 한마디에 남자의 심장이 한 박자를 놓쳤습니다. 38, 한서그룹 회장 윤재하. 리조트 부지 점검을 마치고 들어간 국밥집에서 물컵을 내려놓던 아이가 재하의 손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였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의 손목에, 나머지 하나는 7년 전 그를 배신하고 사라진 아내의 것이었죠. 그런데 떠난 사람의 물건을 이 산골 국밥집 아이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2사람 사이엔 아이가 없었거든요.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깃들길 바랄게요. 한여름 땡볕이 함석 지붕 위로 쏟아지던 점심나절. 산골 마을 어귀,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간판 아래 국밥집 하나가 김을 뿜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우러난 국밥 냄새가 좁은 골목 끝까지 구수하게 흘러나왔죠. 경로당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데다 서울에서 왔다는 손님 몇 가지 들이닥쳐 홀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허리가 굽은 점례 할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손님들.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 혼자라 손이 느려서. 할머니가 이마에 땀을 훔치며 종종 걸음을 칠 때 주방 문틈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빠져나왔습니다. 6살 배기 은호.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다리가 젓가락처럼 가늘었고 2 손으로는 제 얼굴만 한 물컵을 꼭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물이 한 방울이라도 넘칠까 입술을 앙다문 채 온 신경을 그 컵 하나에 쏟고 있었죠. 할머니, 내가 갖다 줄게요. 은호가 물컵을 가져가겠다고 나선 데에는 사실 아이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은 손님들 때문이었어요. 이 산골 마을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말끔한 양복 차림이라 은호는 아까부터 그쪽을 자꾸만 흘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은호에게는 아빠 사진이 한 장도 없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멀리 있는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만 했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낯선 어른 남자가 가게에 들어설 때마다 그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는 버릇이 생겼죠. 우리 아빠도 저렇게 생겼을까? 한 발 또 한 발. 은호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나르듯 걸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데도 아이는 물 위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겨우 6살이 무슨 마음으로 저러는지 지켜보던 손님들도 저마다 입가가 풀어졌어요. 은호가 다다른 곳은 구석자리, 양복을 걸친 낯선 아저씨 앞. 손님 물이요. 컵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어 아저씨를 올려다보는 은호의 맑은 눈이 반달처럼 접히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남자가 은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해놓고는 물컵은 짚지도 않고 아이를 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사람처럼 눈썹을 살짝 찌푸린 채로요. 은호는 괜히 제 볼을 문질러 보았습니다. 뭐 묻었나? 아저씨? 미안하다. 남자가 퍼뜩 정신을 차린 듯 웃어 보이고는 물컵을 집으려 팔을 뻗었어요. 그러자 양복 소매가 밀려 올라가며 손목에 채워진 시계가 드러났습니다. 세월이 밴 은은한 광택의 은빛 몸체, 그 검은 시계판 위로 새빨간 초침 하나가 째깍째깍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었죠. 은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저씨, 그 시계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남자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어요. 은호는 그저 신기했을 뿐 그게 왜 이상한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시계겠지. 남자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어딘가 갈라져 있었어요. 세상에 시계는 많으니까. 아니에요. 은호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어른이 못 믿어주니 괜히 억울해졌거든요. 진짜 똑같아요. 우리 엄마 것도 여기 바늘이 빨갛고 이렇게 까맣고요. 그리고 은호가 결정적인 증거라도 대듯 자신있게 덧붙였어요. 뒤에 글씨도 적혀 있어요. 그 순간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은호는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어른이 갑자기 의자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두 손으로 어깨를 덥석 붙잡았으니까요. 눈높이까지 내려앉은 남자의 얼굴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낯설게 잠겨 있었어요. 뒤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너 아니? 어깨를 붙잡은 손은 차가웠고 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은호는 살짝 무서워졌지만 남자의 눈이 어쩐지 슬퍼 보여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잠깐 갸웃하더니 이내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밤마다 엄마가 읽어주던 글씨라 이미 통째로 외우고 있었죠. 알아요. 같은 시간을 걷자. 그 순간 남자의 어깨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붙잡힌 은호의 어깨로도 그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남자는 은호를 붙든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호는 어른이 왜 저러는지 몰라 뭐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졌어요. 근데 우리 엄마 건 안 움직여요. 남자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간 바늘이 가만히 있어요. 고장 났나 봐요. 아저씨가 왜 그러지? 어디 아픈가? 바로 그때 주방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은호야. 앞치마에 손을 닦을 새도 없이 달려온 할머니가 남자의 손에서 은호를 떼어내듯 잡아당기더니 끌다시피 주방 안쪽으로 데려갔어요. 손님 귀찮게 하면 못 써. 어서 들어가자. 은호는 영문을 몰라 발을 헛디뎠어요. 잡아끄는 할머니의 손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단단하던 그 손이 지금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죠. 남자의 손처럼요. 할머니, 나 잘못했어? 할머니는 대답 없이 은호를 제 등 뒤로 감추듯 세우고는 낯선 남자 쪽을 자꾸만 돌아볼 뿐. 어른 둘이 어째서 똑같이 손을 떠는지 은호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시계 하나가 무엇을 깨워놓았는지 6살 아이가 알 리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부터 어른들이 좀 이상했어요.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부엌 쪽에서는 엄마와 할머니의 두렁거리는 기척이 그치지 않았는데 평소처럼 웃음이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가운데 할머니가 자꾸 괜찮여, 괜찮여 하고 다독이는 소리만 띄엄띄엄 새어나왔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엄마가 현관 문고리를 3번이나 확인했어요.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다시 가서 흔들어 보고 커튼까지 꼭꼭 여며 닫고서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자꾸 문 봐? 응? 그냥 바람 들어올까 봐. 한여름에 바람이 들어오면 시원하기나 하지 뭐가 어떻다는 건지 은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국밥집 뒤쪽 방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낡은 선풍기가 목을 좌우로 저으며 미지근한 바람을 밀어냈고 창밖에선 풀벌레 소리가 자글자글 끓었습니다. 은호는 얇은 여름 이불을 배에 걸친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든 척. 옆자리에서 엄마가 몸을 일으키는 기척이 느껴졌거든요. 은호는 실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엄마가 머리맡 서랍을 열고 있었어요. 삐걱 소리조차 나지 않게 손끝으로 살살. 그러고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두 손에 감싸쥐었습니다. 시계였어요. 낮에 아저씨가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그 은빛 시계. 엄마는 그걸 가슴께로 가져가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시계판 위로 희미하게 내려앉았지만 그 안에 빨간 바늘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것은 그렇게나 부지런히 돌아가던데 엄마 건 딱 멈춰 있었죠. 그때 엄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언제나 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저 손등으로 입을 꾹 막고 어깨만 잘게 들썩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시계판 위로 뚝뚝 떨어지는데도 숨소리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은호는 이불깃을 꼭 그려쥐었습니다.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엄마가 실컷 울지도 못할 것 같아서 몸을 꾹 웅크린 채 참았어요. 은호는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엄마는 은호가 잠든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밤마다 그 시계를 꺼내 온다는 걸. 자는 척해야 엄마가 마음 놓고 온다는 것도 6살 은호는 어느새 알아버렸습니다. 한참 만에 엄마가 시계를 도로 서랍에 넣고 잠이 들자 은호는 살금살금 그 서랍을 열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귀에 가져다 대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낮에 아저씨 시계에서는 째깍째깍 소리가 그렇게 잘 나던데 말이죠. 빨간 바늘을 손끝으로 밀어보아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고장났네. 그러자 오늘 낮부터 마음에 걸리던 것들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엄마는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운다. 이건 아빠가 준 거라고 했다. 아빠는 멀리 있는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했습니다. 이거 고치면 되잖아. 고쳐서 아빠 찾아서 돌려주면 엄마 안 울잖아. 6살의 셈법은 그렇게 단순했습니다. 시계를 고치면 아빠가 오고 아빠가 오면 엄마가 웃는다. 세상 이치가 그보다 복잡할 리 없다고 은호는 굳게 믿었어요. 은호는 멈춘 시계를 꼭 쥐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꼭 고쳐줄게. 창밖 풀벌레 소리 사이로 그 작은 다짐이 스며들었어요. 그것이 앞으로 무엇을 끌고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채 말이죠. 같은 시각 숙소로 돌아온 남자는 넥타이를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윤재하. 올해 38, 한서그룹을 이끄는 젊은 총수였습니다. 애초에 이 산골에 내려온 건 순전히 사업 때문이었어요. 한서그룹이 새로 추진하는 리조트 부지가 이 일대였거든요. 도면만 보고 도장을 찍는 법이 없는 성격이라 재하는 새벽같이 서울을 출발해 검은 차 2대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오전 내내 땡볕 아래 부지를 돌며 지형이며 물길이며 제 눈으로 확인했죠. 점심때가 훌쩍 지나서야 민 실장이 입을 열었어요. 마을에 국밥집이 하나 있는데 어르신들이 육수 맛을 극찬한다고요. 재하는 그저 허기가 졌을 뿐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천억짜리 계약을 앞두고 내려온 길에 낡은 간판이 걸린 시골 국밥집에 들어앉게 된 것도, 거기서 6살짜리 아이가 물컵을 들고 제 앞으로 걸어온 것도, 그 모든 게 그저 우연이었습니다. 적어도 재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손목의 시계를 알아보기 전까지는요. 불도 켜지 않은 숙소방은 서늘하고 적막했습니다. 수조 원짜리 계약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턴 사내가 넥타이를 반쯤 풀어 헤친 채 창가에 우두커니 서서 제 손목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검은 시계판 위로 빨간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갔습니다. 7년 동안 단 하루도 풀지 않았던 시계에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것은 안 움직인다던 그 티 없는 한마디가요. 재하는 한참을 망설이다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민 실장에게 사람 하나를 찾아봐 달라고 일렀어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름. 이튿날 저녁 민 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제안은 첫 신호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받았습니다. 말해봐. 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모님, 아니, 그분 근황을 조사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어요. 먼저 7년간 재혼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십니다. 재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 떠난 여자라면 7년이 지나도록 혼자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남자아이 6살입니다. 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창틀을 짚은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출생 기록을 확인했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란이 비어 있습니다. 공란입니다. 공란? 예. 다른 남자의 아이라면 보통 그 사람 이름을 올리기 마련인데 그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7년째 그대로입니다. 재아의 머릿속에서 숫자 하나가 저 혼자 굴러갔어요. 아이가 6살. 그가 해외로 떠난 게 7년 전. 계산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깔끔하게 맞아떨어졌죠. 그럴 리 없어. 재아는 속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다.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사라진 사람이다. 7년을 그렇게 믿어왔고 그 믿음이 있어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못이 자꾸만 헐거워졌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고 아이 아버지 자리를 비워둔 채 혼자 산골에 숨어 국밥을 마는 여자. 이건 재아가 아는 배신자의 그림이 아니었어요.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민 실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낮아졌어요. 7년 전 그분 관련 기록을 뒤지다 보니 중간중간 지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 기록이며 전출 기록이며 누군가 손을 댄 흔적입니다. 누가?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민 실장은 이 말을 꺼내도 될지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회장님, 어머님 쪽에서 움직인 흔적으로 보입니다. 재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재아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돌아눕다가 다시 일어나 앉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처음엔 그저 지연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웃을 때 반달처럼 접히는 눈매가 영락없이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되짚어 볼수록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어디서 수천 번은 본 것 같던 그 이상한 낯익음이요. 대체 어디서 봤길래? 재아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뭔가 서재 벽에 걸려있던 액자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던 재아의 6살 무렵 사진. 반듯하게 가르마를 타고 카메라를 향해 보루물이 팬 얼굴로 웃고 있던 그 아이. 그 얼굴이 낮에 본 아이 위로 스르르 겹쳐졌습니다. 재아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래서 낯익었던 겁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던 게 아니라 정말로 수천 번을 본 얼굴이었으니까요. 거울 속에서, 사진 속에서, 평생을요. 재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듯 뛰었어요. 손끝에서는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부정하면 할수록 그 아이의 얼굴은 더 또렷해질 뿐. 창밖 산등성이 위로 두껍게 내려앉은 어둠을 재아는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7년 전 그날 자신이 알던 이야기. 어딘가에 보지 못한 자리가 있었다는 예감이 서늘하게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거든요. 그 자리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재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재아는 시계를 뒤집어 뒷면을 엄지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장글씨가 새겨진 자리, 그 미세한 요철이 손끝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7년이라는 세월이 훅 밀려나고
재한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오지연을 처음 만난 건 그가 아직 평사원 흉내를 내며 회사를 익히던 무렵이었어요. 퇴근길 서점 계산대 앞 낡은 운동화를 신은 여자가 의학 서적 2권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일찍 병으로 아버지를 잃은 탓에 의학을 파고들려던 거라고 나중에야 알았죠. 부모 없이 자라 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치고 제 힘으로 세상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 웃음만은 누구보다 환했어요. 재한은 그 웃음 하나에 그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어머니 차경숙은 펄쩍 뛰었어요. 고아 출신의 여자를 가문에 들릴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재한은 태어나 처음으로 어머니의 뜻을 꺾었습니다. 저는 지연이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평생 어머니 말 한 번 거스른 적 없던 아들의 그 한마디에 결국 차경숙도 한 발 물러섰죠. 두 사람은 동네 성당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이라곤 몇 되지 않았지만 지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재한은 지연에게 시계를 채워주었어요. 가느다란 손목에 은빛 밴드가 감기자 차갑던 금속이 이내 지연의 살결에 데워졌습니다. 스위스의 오래된 공방에 부탁해 만든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 하나는 지연에게, 하나는 자신에게. 재하가 뒤집어 보인 그 시계 뒷면에는 두 사람만의 약속이 새겨져 있었어요. 같은 시간을 걷자. 지연이 그 글씨를 손끝으로 만지며 물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시계가 도는 한 우리 시간도 같이 흐른다는 뜻이야.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말고 딱 같은 걸음으로. 지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피식 웃었어요. 당신 지금 또 그러는 거 알아요? 뭘? 골똘히 뭔가 생각할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안쪽으로 꼭 말아쥐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 재한은 그제야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엄지가 손바닥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었어요. 저도 몰랐던 버릇. 지연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속삭였습니다. 난 이 버릇이 참 좋더라. 당신이 뭔가를 진짜 아낄 때 나오는 것 같아서. 재한은 아무 말 없이 지연을 끌어안았어요. 그때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이 시계가 멈추지 않는 한 두 사람의 시간도 영원히 함께 흐를 거라고요. 째깍째깍. 손목에서 초침 구르는 소리가 재하를 현재로 끌어당겼습니다. 창밖은 이미 캄캄했어요. 시계는 여전히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는데 그 시계를 채워준 사람은 7년째 곁에 없었습니다. 그 시계가 도는 한같은 시간을 걷자던 약속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나 버린 걸까요? 어긋남의 시작을 되짚다 보면 재한은 늘 그 출장에 가 닿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룹의 명운이 걸린 해외 프로젝트가 재하에게 떨어졌어요. 통신 사정이 열악한 오지였는데도 재하는 어떻게든 틈을 내어 지연과 통화를 이어갔죠. 수화기 너머 아내의 목소리가 그 먼 땅에서 버티는 유일한 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두어 달쯤 지났을 무렵 본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하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이 하나 터진 거예요. 반드시 제 손으로 매듭 지어야 하는, 그러나 지연에게는 차마 미리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재하는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당분간 연락 마. 정리할 게 있어. 바쁘게 손가락을 놀려보낸 겨우 10몇 글자. 며칠만 지나면 다 설명할 수 있으리라 여겼거든요. 그 짧은 문장이 지연에게 어떻게 가 닿을지 재하는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두 사람 사이 마지막 연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지연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아 처음엔 신호가 안 좋은가 보다 했죠.
하지만 며칠이 흐르도록 아내는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힌 제아는 프로젝트를 내던지고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아는 믿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연이 문을 열어줄 거라고요. 자신을 기다리다 지쳐 잠든 얼굴로 늦었다며 타박이나 할 거라고요. 공항에 도착한 제아를 맞은 건 그러나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서 있던 어머니 차경숙.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제아의 목덜미가 다시 서늘해졌습니다. 창밖 어둠은 조금도 묽어지지 않았고 손목에 초침만 무심히 구르고 있었어요. 7년 전 그 공항에서 어머니가 무슨 말을 꺼냈는지 제아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지연이는요? 왜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제아의 물음에 차경숙은 얼음장 같은 얼굴로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자. 집으로 돌아온 제아 앞에 놓인 건 사진 몇 장과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제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 속에서 지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아가 그토록 사랑했던 바로 그 웃음으로 곁에 선 낯선 남자를 올려다보면서요. 나란히 걷고 마주 앉고 손을 맞잡은 장면들이 손안에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가슴 한복판을 누군가 둔기로 내리친 것 같아 눈앞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는데도 제아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거짓말이에요. 지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간신히 짜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뭐가 거짓말이야. 차경숙의 목소리엔 슬픔도 위로도 없었고 그저 건조하게 다음 서류를 아들 앞에 내밀 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 그 아래엔 이미 지연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오지에서 고생하는 동안 저 애는 딴 남자를 만났어. 그러고는 제 발로 도장 찍고 집을 나갔다. 내가 붙잡을 새도 없이 제아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허물어지듯 주저앉은 채 오래도록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날부터 제아의 세계에서 오지연은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한다 속삭이던 입술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평생 함께하자던 손으로 이혼 도장을 찍은 여자. 제아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지옥 같은 세월을 견딜 재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7년을 꼬박 미워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시계만은 손목에서 풀지 못했죠. 왜인지는 제아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째깍째깍. 손목의 초침은 여전히 구르는데 머릿속에선 낮에 본 것들이 어지럽게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은 여자. 아버지 자리를 7년째 비워둔 아이. 누군가 손댄 기록. 그리고 어머니의 흔적. 배신자의 그림과 눈앞의 사실들이 자꾸만 어긋났어요. 그때 제아의 가슴 밑바닥에서 낯선 생각 하나가 서늘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저 여자도 나에게 버림받았다고 믿고 있는 거라면 그 사진이 진짜였는지 저 도장을 정말 지연이 찍은 것인지 제아는 단 한 번도 제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말을 그저 믿었을 뿐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제아는 결국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일정을 미루고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어요. 확인해야 했거든요. 이대로 등을 돌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국밥집은 아직 문을 열기 전 제아가 가게 뒤편으로 돌아가자 아침 햇살이 노랗게 내려앉은 뒷마당이 나왔습니다. 그 한복판에 은호가 혼자 쪼그려 앉아 무릎 위에 펼친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요. 뭐 그리고 있어? 재아가 다가가 그 옆에 나란히 몸을 낮추자 은호가 고개를 들더니 어제 그 아저씨를 알아보고는 배시시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요. 도화지엔 서툰 크레파스 그림이 가득했어요. 손을 맞잡은 사람 셋. 은호가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 이건 할머니, 이건 나. 재아의 시선이 그 옆에 멈췄습니다. 세 사람과 조금 떨어진 자리에 유난히 크게 그려진 사람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럼 이건 누구야? 은호가 크레파스를 든 채 잠깐 뜸을 들이더니 조그맣게 대답했습니다. 아빠요. 재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빠는 멀리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일 크게 그렸어요. 목구멍이 꽉 막혔습니다. 재아는 얼른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너를 두고 떠난 사람이라고 가르칠 수도 있었을 텐데. 지연은 아이에게 아빠를 그렇게 남겨두었던 겁니다. 멀리 있는 아주 멋진 사람으로요. 그때였어요. 은호가 다시 그림에 집중하느라 크레파스를 꾹 눌러 칠하는데 반대편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안으로 꼭 말아준 채로요. 재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재아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골똘할 때면 저도 모르게 나오던 지연이 그렇게 좋아하던 그 버릇. 엄지를 안으로 말아주는 손. 지금 은호의 작은 손이 그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재아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은호가 문득 고개를 들어 그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시계는 안 고장났네요? 응? 우리 엄마 건 고장나서 멈췄는데 아저씨 건 잘 돌아가요. 아저씨는 고칠 줄 알아요? 아이의 까만 눈동자엔 어떤 간절함 같은 게 담겨 있었고 그 눈을 마주한 재아의 몸이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멈춰있는 시계. 세상에 단 2개뿐인 그 물건 중 하나가 이 마당 어딘가에서 초침을 세운 채 잠들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은호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어요. 뒷문을 박차고 나온 지연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은호의 손을 낚아채듯 잡아 제 등 뒤로 감췄어요. 안에 들어가 있어. 할머니한테 가. 왜? 나 아저씨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서. 은호가 영문을 모른 채 가게 안으로 사라지자 지연이 몸을 돌려 재아를 마주 보았습니다. 7년 만에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마당을 채우던 아침 소리들이 일순 아득히 멀어지고 둘 사이엔 팽팽한 정적만 남았습니다. 야위였습니다. 광대가 도드라지고 눈 밑엔 옅은 그늘이 내려앉았죠. 하지만 재아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서점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 눈, 성당에서 시계를 채워줄 때 눈물 글썽이던 그 얼굴이었으니까요. 왜 자꾸 오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아래로 흐르는 미세한 떨림을 재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그냥 놔둬요. 재아가 한 걸음 다가서자 지연이 그만큼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많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재아의 입에서 나온 건 단 한 문장이었어요. 저 아이 은호. 내 아이지. 지연의 얼굴이 굳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쏘아붙이려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아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부정하는 말과는 정반대로 지연의 온몸이 그렇다고 외치고 있었죠. 재아는 확신했습니다. 아이의 나이도 비워둔 아버지 자리도 저 손에 밴 똑같은 버릇도
이제 더는 우연이라 부를 수 없었어요. 지연아. 그 이름을 부르는 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만에 입에 올려보는 이름. 왜 떠난 거야?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언가가 그 입을 틀어막고 있는 듯 했죠. 두려움 같기도 원망 같기도 한 그것이요. 재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가 왜 사라졌는지, 저 눈빛 속에 무엇이 얼어붙어 있는지, 배신자라 믿어온 세월 뒤에 자신이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이야기가 통째로 숨어 있다는 것을요. 지연은 집으로 뛰어들자마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빗장을 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등을 문에 바짝 붙인 채 스르르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치받아 오르고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그 사람이었어요. 7년이라는 세월이 옅은 그늘을 드리웠지만 틀림없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이 눈을 감으면 늘 떠오르던, 그러나 두 번 다시 마주할 수 없다고 믿었던 얼굴이요. 지연의 눈앞에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그 무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재아가 오지로 떠난 뒤 지연은 손꼽아 그의 귀국을 기다렸어요. 매일 밤 통화가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목소리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이 자주 끊겼고 통화 시간은 점점 짧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당분간 연락 마. 정리할 게 있어. 지연은 그 열 몇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했죠. 회사에 큰일이 났나? 어디가 아픈가? 그래서 답장을 썼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걱정돼요. 보냈지만 답은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사흘째 되던 밤 지연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혹시 나한테 화난 거예요? 썼다가 지웠어요. 정리할 게 뭔데요? 나한테 말해주면 안 돼요? 이번에도 썼다가 지웠습니다. 묻는 게 무서웠거든요. 되물었다가 정말로 그 대답을 듣게 될까 봐요. 차라리 모르는 채로 있으면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요. 지연은 그렇게 밤마다 문장을 썼다 지웠다 하며 끝내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날이 갈수록 그 짧은 문장이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당분간 연락 마. 자신을 밀어내는 말이었어요. 정리할 게 있어. 지연을 정리하겠다는 말이었을까요? 한번 그렇게 읽히기 시작하자 도무지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홀로 자란 지연에게 버림받는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도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결국 이 사람도 나를 정리하는구나. 격이 맞지 않는 고아 따위 곁에 두고 싶지 않았던 거구나. 그러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오지의 통신은 완전히 끊겼고 재아의 번호는 신호조차 가지 않았어요. 수십 번을 걸어도 돌아오는 건 기계음뿐. 지연은 그 문자를 손에 쥔 채 몇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확인할 길 없는 한 문장이 밤마다 그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그때 그 문자가 무슨 뜻이었는지 지연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알지 못했어요. 다만 분명한 건 그 열 몇 글자가 지연의 세계를 통째로 무너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어요. 지연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사람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지연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한 구석, 낡은 서랍 앞으로 걸어갔어요. 은호가 잠든 밤이면 늘 그랬듯이요. 서랍을 열자 접히고 또 접혀 모서리가 다 다른 종이 한 장이 나왔고 지연은 그것을 두 손으로 펼쳤어요.
은호의 출생신고서 사본. 아이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아래 엄이란에는 지연의 이름, 그리고 그 옆 압이라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얗게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채로요. 지연은 은호를 낳고 면사무소에 갔던 날을 기억합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다 물었어요. 아버지 성함이 안 적혀 있는데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그 칸 위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어요. 세 글자면 됐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또렷하게 알고 있는 이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이름을 적는 순간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들이 알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정리하겠다던 사람의 이름을 무슨 낯으로 적어 넣겠습니까? 그냥 비워주세요. 그렇게 그 자리는 빈칸으로 남았습니다. 지연의 손끝이 그 빈칸 위에 가만히 얹혔고 무언가를 쓰려는 듯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았고 손끝은 끝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 빈칸만 한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종이를 접었어요. 접히고 또 접혀 처음처럼 작아진 그것을 서랍 깊숙이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도 채우지 못한 자리였어요. 아니, 지연이 아무에게도 내주지 않은 자리였죠. 서랍 안쪽 종이 옆에는 손바닥만 한 상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지연이 그것을 꺼내 뚜껑을 열자 안에는 은빛 시계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손에 쥐자 지연의 눈앞에 그 밤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떠나기로 마음먹은 그날 밤 짐이라고 부를 것도 없는 가방을 꾸린 뒤 지연은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돌아가는 빨간 초침을 들여다보았어요. 같은 시간을 걷자던 약속. 지연은 초침 위로 손끝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손이 쉽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걸 멈추면 정말로 다 끝나버리는 것 같아서 손끝이 초침 위에서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지연은 눈을 질끈 감고 그 빨간 초침을 지그시 눌렀어요. 배터리가 닿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제 손으로 멈춘 것이었어요. 여기까지라고, 우리 시간은 여기서 끝이라고요. 째깍이던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방 안이 텅 빈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소리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세상이 통째로 멎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멈춘 시계를 손에 쥔 채 그 정적 속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지연은 그 시계를 참아 버리지 못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원망하면서도 상자에 넣어 품고 다녔고 밤마다 꺼내 들여다봤죠. 멈춘 시계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지연은 눈을 감았어요. 멈춰버린 건 시계만이 아니라 그날 밤 지연의 시간도 함께 멈춰버렸으니까요. 지연이 떠나기로 마음먹은 데에는 그 문자 한 줄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문자가 지연을 무너뜨리던 그 무렵 병원에서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재아가 떠나기 전 짧았던 신혼의 마지막 밤에 찾아온 생명이었죠. 지연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꾸만 아직 부르지도 않은 아랫배로 손이 갔습니다. 당장 재아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그의 번호는 여전히 먹통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그 기쁨을 품고 남편이 돌아올 날만 헤아리며 기다렸죠.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연 지연 앞에 검은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차경숙. 인사도 미소도 없이 그 서늘한 눈이 지연을 아래 위로 훑쳤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기가 무섭게 차경숙은 탁자 위로 사진 몇 장을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지연이 낯선 남자와 나란히 있는 사진들. 그런데 지연은 그 남자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이게 뭐예요? 저 이 사람 몰라요. 시침이 떼도 소용없다. 증거가 여기 있는데. 차경숙이 다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 이혼 안 해요. 재아 씨가 돌아오면 다 오해라고 말할 거예요. 그 순간 차경숙의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어요. 부모도 없이 자란 고아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홀려서 이 집안에 기어들어 왔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아 오히려 낮고 차분해서 더 소름이 끼쳤어요. 소리 지르며 화내는 사람은 차라리 무섭지 않지만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낸 사람의 그 침착함은 지연의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어요. 차경숙이 몸을 기울여 지연의 얼굴 가까이 낮게 속삭였어요. 뱃속에 그거, 내가 오늘 밤 안에 조용히 사라지지 않으면 그 아이는 세상 구경도 못하고 없어질 거다. 지연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발끝에서부터 피가 차갑게 식어 올라왔어요. 으름장이 아니었어요. 이미 정해놓은 일을 담담히 통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정말 그럴 힘이 있었으니까요. 수백 명을 거느리고 수조 원을 주무르는 사람에게 연고도 없는 여자. 하나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핏덩이 하나를 세상에서 지우는 일쯤은 어쩌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연의 머릿속에 끔찍한 장면들이 제멋대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자신, 세상에 왔다는 기록조차 남지 못할 아이, 그리고 그 어디에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기댈 남편조차도. 지연은 완전히 혼자였어요. 지연은 본능적으로 두 손을 아랫배에 얹었습니다. 배를 감싼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어요. 그날 밤 지연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어요. 버티는 길. 그러나 그건 뱃속 아이를 위험 속에 두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신을 정리하겠다 했으니까요. 적어도 지연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돌아올 사랑이 아니라면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이 작은 생명뿐이었어요. 그리고 떠나는 길. 사랑을 제 손으로 버리는 대신 아이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지연은 두 번째 길을 골랐어요. 새벽이 오기 전 지연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빨간 인주가 손가락 끝을 물들였어요.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 글씨가 번지는데도 끝내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값으로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은 생명을 얻은 것이었어요. 그러니 지연은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발로 떠난 것도 아니었어요. 오해가 등을 떠밀고 협박이 앞을 가로막은 자리에서 지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연의 시간은 멈췄고 은호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이튿날 재아는 또 찾아왔습니다. 돌려보내고 돌려보내도 소용없었고 지연은 결국 은호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로 떼어내려면 마주 서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고 7년의 침묵이 둘 사이로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지연이었어요. 당신 그 문자 기억나요? 재아가 눈을 들었습니다. 당분간 연락 마. 정리할 게 있어. 그거. 7년을 삼켜온 말이 둑을 넘기 시작했고 한 번 터진 물길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열 몇 글자에 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아요? 나는 그게 나를 정리하겠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부모도 없는 고아라 결국 나를 밀어내는 거라고. 매일 밤 그 문자만 붙들고 울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고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간신히 새어나온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 뭐라고요? 그때 난 어머니랑 싸우고 있었어. 재아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당신을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오지 일 다 정리하고 어머니 문제까지 다 매듭 짓고 당신을 떳떳하게 데려오려고 했어. 며칠만 지나면 다 설명하려고 했어. 그 정리가 그거였어. 당신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던 거였어. 지연의 세계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귓속이 웅웅 울렸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7년이었습니다. 그 열 몇 글자를 정반대로 읽으며 보낸 7년. 그 한 문장만 바로 읽었더라면, 아니, 단 한 번이라도 되물을 수 있었더라면 두 사람의 시간은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같은 문장을 사이에 두고 한 사람은 버렸다 믿었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다 믿었어요. 재아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따라 떠났다는 사진을 믿었고 지연은 남편이 자신을 정리하겠다는 문자를 믿었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사람이 지어낸 거짓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린 채 똑같이 울면서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재아의 눈에서도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같은 것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던 지연이 그러나 문득 눈물을 닦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재아가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와서 진실이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니가 은호의 존재를 알면 그날처럼 또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그때 뱃속 아이한테 하려던 짓을 이제 저 아이한테 할지도 몰라요.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를 잃으니 차라리 당신을 다시 잃을래요. 그 말을 끝으로 지연은 등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넘지 못할 벽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벽의 이름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잠자리에 든 은호의 이불을 여며 주었습니다. 엄마. 은호가 잠결에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오늘 그 아저씨 또 왔었지? 나 그 아저씨 좋아. 지난번에 어깨도 태워줬어. 엄청 힘세. 지연은 목이 메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응, 근데 엄마. 은호가 눈을 끔뻑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저씨는 어른인데 왜 자꾸 울어? 어른도 울어? 나는 이제 안 우는데. 지연은 저도 모르게 픽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요. 그러게. 어른도 울더라. 가끔은. 은호는 그 대답에 만족했는지 이내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아이가 잠들고 나서도 지연은 좀처럼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그때였어요. 마을 어귀로 낯선 검은 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어요. 지연의 몸이 저도 모르게 굳었고 손은 이미 방 안에 불을 끄고 있었어요. 잠든 아이를 끌어안고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자 은호의 새근거리는 숨소리와 제 심장 뛰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7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이었어요. 낯선 차만 봐도, 낯선 발소리만 들려도 지연은 은호를 안고 어둠 속으로 숨었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는 공포가 밤마다 그 등 뒤에 서 있었으니까요. 검은 차는 이내 골목을 빠져나갔고 아무 일도 없었지만 지연의 심장은 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아직 안 자냐? 점례 할머니였습니다. 지연의 떨리는 어깨를 보고는 말없이 곁에 와 앉더니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지연이 어둠 속에서 나직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막으셨어요? 가게에서요.
할머니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무서운 시어머니가 보낸 사람인 줄 알았어야. 지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어요. 낮에 그토록 다급히 은호를 끌고 들어가던 할머니의 떨리던 손이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산골까지 흘러들어왔는지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냥 두고 봐.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잠기더니 여태 입에 담지 않던 그 겨울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7년 전 눈보라가 유난히 매섭던 겨울밤. 가게 문을 닫고 쓰레기를 내놓으러 나선 할머니의 눈에 담벼락 아래 웅크린 여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얼어붙은 만삭의 몸이었어요. 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이 홀로 어둠 속에 떨고 있었죠.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여자를 안으로 들였고 가마솥에 남은 육수를 데워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 내밀었어요. 얼어붙은 몸으로 첫 술을 뜨던 그 여자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지연이었어요. 먼저 보낸 딸 자식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 널 그냥 둘 수가 없더라. 그렇게 넌 내 딸이 됐고 은호도 이 집에서 났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낡은 국밥집이 아니었다면, 이 할머니의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지연도 은호도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근디 지연아, 이번엔 도망칠 생각 말어. 7년 전처럼 또 도망치면 넌 평생을 쫓기면서 살아야 혀. 지연은 대답 대신 할머니의 거친 손을 마주 잡은 채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맞설 수도 없는 밤이 그렇게 깊어갔어요. 며칠 뒤 아침, 은호는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엄마가 국밥집에서 바쁜 틈을 타 은호는 방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러고는 돼지 저금통을 거꾸로 들고 흔들었습니다. 달그락달그락 그동안 심부름하고 받은 동전들이 손바닥 위로 쏟아졌고 은호는 한 입도 빠짐없이 주머니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 다음 엄마 서랍을 열었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엄마한테 들키면 큰일이었으니까요. 은호는 상자 속 멈춘 시계를 꺼내 티셔츠 안쪽에 꼭 품더니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읍내 시계방까지는 아이 걸음으로 한참이었어요. 땡볕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은호는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비밀 심부름이었거든요. 낡은 시계방 문을 밀고 들어서자 사방 벽을 채운 수십 개의 시계가 저마다 다른 박자로 째깍이고 있었고 오래된 나무와 기름 냄새가 밴 그 안에서 돋보기를 쓴 백발의 할아버지가 은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은호가 까치발을 하고 유리 진열대 위로 시계를 올려놓더니 주머니에서 동전을 한 움큼 꺼내 그 옆에 쏟아놓았어요. 돈도 있어요. 이만큼이면 돼요?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돋보기를 대고 요리조리 살펴보던 표정이 이내 조금 묘해졌어요. 뒷면을 열어 속을 들여다보더니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배터리가 다 된 게 아니네. 네, 멀쩡한 시계야. 누가 일부러 멈춰놓은 거다, 이건. 손으로 바늘을 눌러서 은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만 빤히 올려다보았죠. 누가요? 우리 엄마가요? 왜 멀쩡한 걸 일부러 멈춰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잠시 은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애가 알 수 없는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고쳐주세요. 은호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어요. 6살 얼굴엔 어떤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고치면요, 우리 아빠가 와요. 아빠 오면 우리 엄마 안 울어요. 그러니까 꼭 고쳐주세요. 네.
할아버지의 눈가가 잠깐 붉어졌어요.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그 작은 소원만큼은 외면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알았다. 이 할아비가 한번 고쳐보마. 며칠 걸리니까 이 종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오너라. 할아버지가 조그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시계를 맡겼다는 표였습니다. 은호는 그것을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시계방을 나서는 은호의 발걸음이 통통 튀었습니다. 이제 시계만 고치면 아빠가 오고 엄마가 웃을 거예요. 6살의 셈법은 여전히 그렇게 단순했습니다. 주머니 속 그 종이 한 장이 앞으로 무엇을 불러올지 은호는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그날도 재하는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재하는 포기하지 않고 마당 한쪽에 우두커니 서서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호가 재하를 발견하고는 쪼르르 달려나왔어요. 아저씨다. 아이는 재하를 참 잘도 따랐습니다. 재하가 무릎을 굽혀 은호를 맞으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주방 안쪽에서 끼익하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십 년을 써온 낡은 가마솥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센 불에 육수를 오래 끓인 탓에 안전밸브가 한계를 넘어버린 겁니다. 할머니가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밸브가 튕겨나갔고 뚜껑 틈으로 펄펄 끓는 육수와 새하얀 증기가 성난 짐승처럼 주방 밖으로 솟구쳤습니다. 그 분출구 정면에 은호가 있었어요.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렀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소리나는 쪽으로 돌아가고 까만 눈동자가 무슨 일인지 미처 알지도 못한 채 커지고 뜨거운 김이 아이를 향해 밀려드는 그 찰나가 재하의 눈에는 마치 영원처럼 늘어졌어요.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재하는 은호를 향해 몸을 던졌어요. 품 안으로 낚아채듯 끌어당기고 제 넓은 등을 분출구 쪽으로 획 돌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머리를 한 손으로 감싸 가슴팍에 파묻고 온몸을 단단히 웅크렸어요. 다음 순간 끓는 육수가 재하의 등을 통째로 덮쳤습니다. 셔츠를 뚫고 들어온 열기가 등가죽을 태우는 것 같았어요. 척추를 따라 불이 번지는 듯한 통증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도 재하는 이를 악물었어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품 안의 아이가 무서워할 테니까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재하가 아이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어요.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재하가 은호에게 스스로를 아빠라 부른 순간이었어요. 은호는 재하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상처 하나 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방울이 그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이의 몸에는 단 한 방울도 닿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간신히 가스밸브를 잠그자 증기가 잦아들고 주방을 뒤덮었던 하얀 김도 서서히 걷혔습니다. 재하는 그제야 팔을 풀고 아이의 얼굴부터 살폈어요. 손끝 하나 대지 않은 은호를 확인하고서야 그 입가에 옅은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등에서 밀려온 통증이 온몸을 집어삼켰어요. 눈앞이 새하얗게 지워지고 발밑이 푹 꺼지는데도 재하는 은호를 감싼 팔만은 끝까지 풀지 않은 채 옆으로 무너졌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은호가 울먹이며 재하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마당으로 뛰쳐나온 지연의 눈에 벌겋게 익은 사례 셔츠가 달라붙은 그 등이 들어왔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지연의 무릎이 그 자리에서 꺾였습니다. 무너진 무릎을 겨우 일으켜 재하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구급차요. 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허둥지둥 전화기를 집어드는 사이 지연은 쓰러진 재하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호는 그 옆에서 아저씨, 아저씨 하며 소매를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그때 은호가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티셔츠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어요. 지연이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읍내 시계방의 수리 접수증.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맡긴 물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장난 시계 한 개. 지연의 손이 멎었습니다. 멈춘 시계.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지연이 제 손으로 멈춰놓은 그 시계. 그걸 은호가 몰래 꺼내 제 저금통을 털어 읍내 시계방까지 가지고 갔던 거예요. 왜인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고치면 아빠가 온다고. 아빠가 오면 엄마가 안 온다고. 그 6살짜리가 엄마 몰래 소원 하나를 품고 혼자 그 먼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은호가 잠든 줄만 알고 밤마다 소리 죽여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엄마의 울음을 다 알고 제 나름대로 그 울음을 멈춰보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예요. 은호야. 지연이 아이를 끌어안으려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다가왔어요. 지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와 재아를 들것에 실었고 지연은 접수증을 손에 꼭 쥔 채 은호를 안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대원의 물음에 지연은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7년 동안 법적으로 두 사람은 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남편이에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지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구급차가 흔들리며 달리는 동안 지연은 들것에 누운 재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년 전 공항에서 놓아버린 그 손이었어요. 그때보다 크고 거칠어졌지만 손바닥에 온기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지연은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등에 넓게 대었지만 목숨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진통제에 취해 잠들었던 재아가 눈을 뜬 건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겨우 밀어올린 눈꺼풀 사이로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침대 곁을 지키던 지연의 얼굴이었습니다. 재아의 마른 입술이 힘겹게 달싹였어요. 은호는 안 다쳤어? 제 등이 그렇게 익었는데도 눈을 뜨자마자 찾은 건 아이였어요. 지연은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은호가 침대 옆으로 쪼르르 다가와 링거줄이 꽂힌 재아의 손등을 제 두 손으로 조심조심 덮었습니다. 걱정이 가득 뺀 얼굴로요. 아저씨, 이제 안 아파요? 재아가 희미하게 웃어 보이려던 순간 은호가 문득 제 손을 그 옆에 나란히 갖다 대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저씨 손이랑 내 손이랑 똑같아. 지연의 시선이 그 두 손에 붙박였습니다. 크고 거친 어른의 손과 작고 여린 아이의 손. 그런데 그 둘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안으로 꼭 말아쥔 바로 그 모양으로요. 지연은 숨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7년 전 지연이 그렇게도 좋아하던 버릇이었어요. 재아가 무언가를 진짜 아낄 때면 저도 모르게 나오던 그 손. 그 버릇을 은호에게서 수도 없이 봐왔으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건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닮음이 두 손 위에 나란히 놓여 더는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을 꼭 닮았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지연이 그 사실을 입 밖에 냈어요. 은호가 웃는 것도 저 손버릇도 당신을 쏙 빼닮았어요. 크면 클수록 자꾸만 당신이 보여서 나는 그게 그렇게 아팠어요. 재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넘쳤습니다.
링거줄이 꽂힌 팔을 힘겹게 움직여 저를 붙든 은호의 작은 손을 마주 감싸주자 엄지를 말아준 두 손이 하나로 포개졌어요. 은호는 그저 두 사람을 번갈아 올려다보며 눈만 끔뻑일 뿐 어른들이 왜 우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훌쩍이는 재아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요.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자꾸 울면 눈 쪼그매진대요. 그 엉뚱한 한마디에 재아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만 피식 웃고 말았고 지연도 울다 말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한데 뒤섞인 참 이상한 병실이었죠. 창으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온 저녁 햇살 속에서 아버지의 손과 아들의 손이 처음으로 포개져 있었어요. 피가 이어졌다는 어떤 서류보다도 분명하게 두 사람이 한 핏줄임을 그 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은 병실, 은호는 보조 침대에서 곤히 잠들었어요. 링거 떨어지는 소리와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뿐인 방 안에서 지연은 재아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로 오래도록 흐르던 침묵을 먼저 깬 건 지연이었어요. 은호가 3살 때 한밤중에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혼잣말처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업고 읍내 병원까지 뛰는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럴 때 곁에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자꾸 났어요. 근데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요. 지연의 손끝이 이불깃을 매만졌어요. 첫돌 때는요,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시고 조촐하게 상을 차렸는데 그날 밤에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어요. 당신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은호 걷는 거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처음 엄마 소리 냈을 때, 아빠 소리 냈을 때, 그걸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게 그렇게 사무쳤어요. 한번 터진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당신을 닮아가는 게 보였어요. 웃을 때 눈매도, 골똘할 때 손버릇도, 그럴 때마다 더 그리웠어요. 밉다가도 원망스럽다가도 결국엔 그리웠어요. 그게 제일 미치겠더라고요. 지연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어떤 변명도 이 세월 앞에선 무의미하다는 걸 그 자신이 가장 잘 알았으니까요. 한참 만에야 재아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나 내 잘못이야. 재아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당신도 은호도 7년 동안 혼자 짊어지게 했어. 근데 이제는 내가 지킬게. 다시는 당신 손 놓지 않을게. 지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말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면요? 지연의 목소리에 다시 물기가 섞였어요. 그 사람이 은호의 존재를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 그 눈빛, 나는 아직도 밤마다 그게 떠올라요. 당신이 지켜준다고 해도 나는 무서워요. 은호를 잃을까봐. 재아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그건 내가 끝낼게. 아버지 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회사까지 다 쥐고 계셨어. 나도 그 말은 거스른 적이 없었고. 재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번엔 거스를게. 지연이 고개를 들어 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다 정리할 거야. 이번엔 오해받지 않게 당신이 다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잡힌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벽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벽에 이제 가느다란 금 하나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내려앉았어요. 화상이 채 아물기도 전에 재아는 등에 붕대를 감은 채 서울로 올라와 곧장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 사이에서
와인 잔을 기울이던 차경숙은 아들의 굳은 얼굴을 보고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제안은 앉지 않고 선체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어요. 7년 전에 지연이한테 뭘 하셨어요? 차경숙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뿐 와인을 한 모금 넘기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보냈지. 그래서 재아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그 애 임신한 거 아셨죠? 그런데도 협박해서 내쫓으셨죠. 뱃속 아이까지 들먹이면서. 그랬다. 구두 닦기도 아니고 고아 따위가 이 집안에 발을 들이는 걸 내가 어떻게 두고 봐. 더러운 피를 우리 가문에 섞을 순 없었으니까.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요. 재아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평생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머니가 저렇게 낯선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연락도 어머니가 막으셨죠. 재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내가 오지에서 지연이한테 닿을 수 있는 길을, 지연이가 나한테 닿을 수 있는 길을 전부 다 끊어 놓으셨죠. 그래서 그 애가 내 문자 한 줄을 오해한 채로 되물어 볼 수조차 없게. 차경숙은 부정하는 대신 잔 속의 와인을 흔들 뿐. 찰랑이는 그 붉은 빛을 내려다보는 눈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어요. 다 널 위해서였어. 넌 지금도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덕분에 그 천한 것 떼어내고 이만큼 큰 거 아니냐. 재아의 속이 서늘하게 얼어붙었어요. 7년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재아는 아내를 배신자로 미워했고 지연은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믿으며 숨어 살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어긋남의 한복판에 지금 눈앞에서 와인을 홀짝이는 이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을 갈라놓고 7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거짓을 지켜본 사람이요. 어머니, 분노보다 더 깊은 서늘한 슬픔이 밴 목소리로 재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어머니한테는 손자고요. 그런데 더러운 피라고요. 차경숙은 대답 없이 시선을 피하며 다시 와인 잔을 들 뿐이었어요. 재아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어머니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재아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다시는 지연이랑 은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이건 마지막 경고입니다. 닫히는 문 너머로 차경숙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재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우러러보던 어머니라는 산이 그날 재아의 마음속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 뒤 국밥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을 본 순간 지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차경숙이었습니다. 7년 동안 밤마다 지연을 쫓아다니던 바로 그 얼굴이요. 오랜만이구나. 차경숙이 가게 안을 훑었어요. 낡은 간판, 허름한 벽. 이내 코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내년 때문에 카드까지 정지시켰더구나. 이 거머리 같은 것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한쪽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던 은호가 불안한 얼굴로 엄마를 돌아보았어요. 낯선 아줌마가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무서웠던 거예요. 지연은 얼른 다가가 아이를 안쪽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은호야, 할머니 방에 가 있어. 어서. 아이가 사라지자 지연은 돌아서서 차경숙을 마주 보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미 마음먹었으니까요. 왜 오셨어요? 7년 전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근데 이제는 안 도망쳐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저는 여기서 은호 지키면서 살 거예요. 차경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차경숙이 손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지연이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서 행패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굵은 소금이 한가득 담긴 바가지를 든 점례 할머니가 주방에서 튀어나왔어요. 에잇, 이 독한 것. 차. 소금이 차경숙의 얼굴과 옷으로 사정없이 쏟아지며 값비싼 재킷이 순식간에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아, 이 미친 할망구가. 이 옷이 얼만 줄 알아? 옷이 대수여. 너는 사람보다 옷이 더 중하냐. 남의 귀한 딸 자식, 귀한 손주 새끼 잡아먹으려고 온 독사 같은 것이. 할머니가 이번엔 빗자루를 집어들고 차경숙을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썩 꺼져. 안 나가면 이 빗자루로 아주 그냥. 평생 남들에게 굽신거림만 받아온 차경숙이었어요. 시골 국밥집 할머니한테 소금 세례에 빗자루질까지 당하리라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는 수밖에 없었죠. 두고 봐.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문 앞에서 차경숙이 악을 썼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빗자루를 다시 치켜들었습니다. 결국 차경숙은 소금을 뒤집어 쓴 채 쫓기듯 차에 올라타 사라졌어요. 먼지를 일으키며 검은 차가 멀어지자 지연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온몸이 와들와들 떨려왔어요. 7년 묵은 공포가 한꺼번에 되살아난 겁니다. 할머니가 그런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잘했다, 지연아. 안 도망치고 잘 버텼어. 저런 것 앞에서 떨 거 없어. 지연은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한편 그 모든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어요. 재아가 지연과 은호 곁에 남몰래 붙여둔 사람이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재아는 어머니의 일을 법에 맡겼습니다. 어머니가 그룹 안에서 저질러온 비자금과 사문서, 위조의 흔적들을 민 실장이 오래전부터 정리해두고 있었어요. 재아는 그 자료를 검찰에 넘기라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차경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재아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늘 한 올도 흐트러짐 없던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값비싼 재킷은 구겨진 채였습니다.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었어요. 재아야.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 다음 주에 출석하라고. 이거 내가 넘긴 거지? 재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아야, 엄마 좀 봐. 응? 차경숙이 한 발짝 다가서더니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 자료 다시 걷어들이면 되잖니. 내가 회장인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 평생 남 앞에 고개 숙여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계 모임에 나가면 좌중이 알아서 자리를 비켜주던 사람. 며느리를 고아라 멸시하고 손자를 더러운 피라 불렀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아들의 팔에 매달려 있었어요. 엄마가 잘못했다. 그 애한테도 그 애 아들한테도. 응? 사과할게. 무릎이라도 꿇을게. 그러니까 이것만. 어머니. 재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7년 전에 지연이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빌었을 겁니다. 차경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아는 어머니의 손을 하나씩 떼어내고 등을 돌렸어요. 법이 정하는 대로 받으세요. 그게 어머니 몫입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잠깐 멈췄어요. 벌 다 받고 나오세요. 그날은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등 뒤에서 차경숙이 목청을 높였지만
재한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의 일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굴러갔어요. 차경숙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수십 년간 몸담았던 재계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평생 그 앞에 굽신거리던 사람들 가운데 손을 내미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름 석자가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것으로 그 화려하던 시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7년의 억울함을 밝혔고 모든 어긋남의 원흉도 마땅한 대가를 치렀는데 재하의 마음은 조금도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 한구석이 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밤늦은 회장실, 재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자꾸만 한 가지 물음이 목구멍을 틀어막았어요. 과연 어머니만 죄인일까? 재하는 눈을 감았어요. 7년 전 어머니가 내민 사진 몇 장의 재하는 아내를 배신자로 단정했습니다. 이혼 서류의 도장 하나에 사랑한다 속삭이던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못 박았어요. 단 한 번도 지연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말이냐고, 그럴 리 없지 않냐고, 그 한마디를 왜 하지 못했을까? 어머니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건 맞지만 그 거짓을 곧이곧대로 믿고 7년을 미워하며 등 돌린 건 다름 아닌 재하 자신이었습니다. 지연이 매일 밤소리 죽여 울던 그 세월 동안 재하는 텅 빈 미움을 끌어안고 아내를 원망했어요. 어쩌면 지연을 가장 깊이 뵌 건 어머니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 거짓을 믿어버린 남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재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죄인이었어. 아무도 없는 회장실에 그 고백이 나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재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불빛으로 뒤덮인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높은 자리, 이 거대한 권력, 그것이 지난 7년 동안 지연과 은호를 단 하루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걸 재하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권력으로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연에게, 은호에게 필요한 건 회장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재하는 눈을 떴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며칠 뒤 재하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에 맡기고 자신은 경영 일선에서 손을 뗐어요. 번쩍이던 서울 생활도 거대한 권력도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가방 하나. 그게 재하가 챙긴 전부였어요. 재하가 향한 곳은 충청도 그 산골 마을이었어요. 밤이 깊어서야 국밥집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불은 이미 다 꺼지고 서늘한 공기 속에 마당의 어둠만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재하는 기다릴 수 없어 지연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에서 덜 깬 지연이 문을 열었다가 재하를 보고는 눈이 커졌어요. 이 밤에 무슨 일이에요? 다 정리하고 왔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리요? 재하가 흠칫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 말이네요. 정리. 재하는 그제야 제가 무슨 말을 뱉었는지 깨달았어요. 7년 전 지연을 무너뜨린 그 열 몇 글자 속에 있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재하의 입술이 하얗게 말랐어요. 미안해. 그 말은 다시는 안 쓸게. 지연은 대답 없이 문고리를 잡은 채 재하를 바라볼 뿐. 어머니 일도 회사 일도 다 끝냈어.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당신하고 은호뿐이야. 그러고는 재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지연이 놀라 손을 뻗었지만 재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년 전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을 못 믿어줘서 그 긴 세월 혼자 두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 문자 한 줄 내가 평생 갚을게.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말끝이 자꾸 흔들렸어요. 당신은 서울 사람이에요. 여기 며칠이나 있겠어요? 한 달, 두 달? 답답해지면 결국 돌아갈 거예요. 그럼 은호는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제 겨우 아빠라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또 떠나버리면 그 애는 아빠를 2번 잃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못 봐요. 차라리 처음부터 없는 게 나아요. 재아는 무릎을 꿇은 채 지연을 올려다보았어요. 회장자리 내려놨어. 지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룹은 전문 경영인한테 넘겼고 서울집도 정리. 아니, 다 내놨어. 내가 들고 온 건 저 가방 하나가 전부야. 여기 이 마을에 당신하고 은호 곁에 집을 지을 거야. 말은 쉽죠. 지연이 이를 악물었어요. 7년 전에도 나는 당신 말을 믿었어요. 금방 돌아온다고, 매일 전화하겠다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목이 메어 말이 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연은 보았습니다. 무릎 꿇은 재아의 어깨가 잘게 들썩이고 있는 것을요. 고개를 숙인 턱 끝에서 무언가가 뚝뚝 떨어져 마당 흙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재아가 울고 있었어요. 지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지연은 이 사람이 우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식 날에도 공항에서 헤어지던 날에도 이 사람은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시골집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믿어달라는 말 못하겠어. 재아의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가 7년 전에 당신을 안 믿었으니까.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러니까 믿어달라고 안 할게. 그냥 곁에 있게만 해줘. 내가 안 떠난다는 걸 하루하루 보여줄게. 평생을 걸고 7년 동안 지연을 가두었던 벽이 그제야 소리 없이 허물어졌습니다. 지연이 두 손으로 재아의 얼굴을 감싸자 젖은 뺨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바보같이 7년을 돌아서 이제 와요? 원망 같기도 용서 같기도 한 말이었어요. 재아가 그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왔어. 다시는 안 늦을게. 지연이 재아의 품으로 무너지듯 안겼고 두 사람은 그렇게 어두운 마당에서 오래도록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7년 만이었습니다. 멈춰있던 그 시간이 그제야 다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방 안에서 잠들어 있던 은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제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재아와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은호에게 전하려고 아이의 방문을 열었어요.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만 거친 채 은호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호야, 은호야. 지연은 방마다 문을 열어젖히며 아이를 찾았어요. 부엌에도 가게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밤 마을 어귀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던 그 검은 차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7년 동안 지연을 올가매던 공포가 다시 목을 조여왔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사람을 보냈나? 은호를 데려간 건가? 지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재아도 사색이 되어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할머니까지 나와 온 집 안팎을 뒤졌어요. 열어젖힌 뒷문 사이로 아침 바람만 서늘하게 들이쳤습니다. 은호야, 은호 어디 있니?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제 겨우 다 되찾았는데
이제 겨우 시작인데. 엄마. 골목 저쪽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은호였습니다. 조망만 한 것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무언가를 두 손에 꼭 품고 씩씩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달려가 은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 녀석아,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시계방에요. 은호가 품에 안은 것을 자랑스럽게 내밀었어요. 시계방 할아버지가 오늘 오면 다 됐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찾으러 갔어요. 며칠 전 맡겼던 그 은빛 시계였습니다. 이 어린 것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 먼 길을 혼자 또 걸어갔다 온 거예요. 아빠를 데려다 줄 물건을 찾겠다는 그 소원 하나로요. 지연은 안도와 미안함이 뒤섞여 한참을 은호를 안고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겨우 눈물을 닦고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은호야, 저기 저 아저씨 아니야. 그럼. 지연이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 아빠야. 진짜 아빠. 은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이가 재아를 올려다보자 재아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눈시울이 벌겋게 젖어 있었어요. 은호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한참을 말없이 재아를 바라보는 은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방금 시계방에서 찾아온 그 시계를 재아에게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이거 고치면요, 아빠가 온댔어요. 그래서 내가 저금통 털어서 고치러 갔어요. 아빠 오면 우리 엄마 안 올까봐. 시간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근데요, 은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어요. 시계 아직 다 안 고쳤는데 아빠가 진짜 왔어요. 세상이 아득해졌습니다. 재아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어요. 숨이 턱 막히고 무릎을 꿇은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어요. 6살 배기가 엄마의 눈물을 멈춰보겠다고 제 저금통을 털어 그 먼 시계방까지 걸어갔던 겁니다. 고장난 시계 하나를 품에 안고 아빠를 데려오겠다는 그 작고 단단한 소원 하나로요. 재아는 그 떨리는 손으로 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품 안에 쏙 들어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재아의 목을 두 팔로 꼭 끌어안은 은호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어요. 아빠. 태어나 처음으로 은호가 재아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재아의 어깨가 무너지듯 들썩였어요. 38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말을 들었지만 이 두 글자만큼 가슴을 뜨겁게 적신 말은 없었습니다.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아들이 이제 제 목을 끌어안고 아빠라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곁에서 지켜보던 지연도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세 사람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어요. 멈춰있던 시계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흩어졌던 셋이 마침내 하나로 포개진 아침이었습니다. 재아는 은호를 품에 안은 채 손안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빨간 초침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은호가 그렇게 고치고 싶어 하던 그 멈춘 시계. 그때 지연이 다가와 재아 곁에 나란히 서더니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재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날 밤에 내가 손으로 멈췄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우리 시간은 여기서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초침을 눌러서 멈춰놨어요. 재아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시계가 왜 그 긴 세월을 멈춰 있었는지를요. 배터리가 닿은 것도 고장이 난 것도 아니었어요. 지연이 제 손으로
두 사람의 시간을 붙들어 세워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 놓고도 이걸 못 버리겠더라고요.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몇 번이나 버리려고 했어요. 쓰레기통 앞까지 갔다가 결국 다시 가져왔어요. 그러고는 밤마다 서랍에서 꺼내서 멈춘 바늘만 들여다봤어요. 미우면서도 원망스러우면서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재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긴 밤들이 눈앞에 그려져서 목구멍이 꽉 막혀왔거든요. 자신이 텅 빈 미움을 끌어안고 있던 그 세월 동안 이 사람은 멈춘 시계 하나를 붙들고 밤을 지새웠던 겁니다. 재아는 시계를 두 손에 감싸쥐고 엄지손가락을 빨간 초침 위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밀어야 하는데 밀어지지 않았어요. 이 시간을 멈춰 세운 건 지연의 손이었지만 그 손이 그러도록 만든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내가 이걸 다시 돌려도 되는 걸까? 그럴 자격이 나한테 있을까? 재아의 손끝이 초침 위에서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그때 지연의 손이 재아의 손등 위로 포개졌어요. 돌려줘요. 내가 멈췄으니까 당신이 돌려줘요. 재아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자 지연이 젖은 눈으로 그러나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당에 아침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갔어요. 재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엄지손가락으로 그 빨간 초침을 지그시 밀었습니다. 째깍 멈춰있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째깍 째깍 그 가느다란 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밀어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얼어붙어 있던 시간이 재아의 손끝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지연이 손으로 멈춰놓은 그 시간을 재아가 손으로 다시 돌린 것이었어요. 같은 시간을 걷자. 재아가 나직이 그 약속을 되뇌었어요. 이번엔 진짜로 그러자.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말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참으로 오랜만에 지어보는 환한 웃음. 은호가 두 사람 사이에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시계 고쳐졌다. 아빠가 고쳤어.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에 재아도 지연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그런 아침이었어요. 초침 하나가 다시 걸음을 뗀 그날 세 사람의 멈췄던 시간도 함께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국밥집 뒤편 마당엔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어요. 평상 위에 상이 차려지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밥 그릇들이 놓였습니다. 점례 할머니가 손수 만 국밥이었어요. 자, 어여 먹어. 우리 강아지 많이 먹어야 쑥쑥 크지. 할머니가 은호의 그릇에 고기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재아와 지연이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긴 겨울을 함께 건너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재아는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은호의 출생신고서. 7년을 비워두었던 그 아버지 자리에 재아가 마침내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지연이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무에게도 내주지 않고 지켜온 그 자리가 이제야 주인을 찾은 겁니다. 평상 한쪽에서 은호가 무언가를 나란히 늘어놓고 있었어요. 시계 2개. 하나는 재아의 것, 하나는 지연의 것. 세상에 단 둘뿐인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째깍 째깍 빨간 초침 2개가 나란히 같은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멈춰있던 지연의 시계가 이제 재아의 시계와 꼭 같은 시간을 걷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새 식구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멈췄던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한 그 작은 마당에서 흩어졌던 시간들이
이제 나란히 같은 걸음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긋나버린 7년의 세월 동안 재아와 지연은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린 채 똑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어낸 거짓말 하나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버렸다고 믿으면서요.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보다 남이 흘리는 말 한마디를 더 쉽게 믿어버리곤 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 한번, 물음 한마디면 풀렸을 오해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는 걸까요? 그러는 사이 소중한 시간이 저 시계처럼 멈춰 서버리기도 하고요. 선생님들의 지난 시간 속에도 사소한 오해로 멈춰버린 소중한 인연이 하나쯤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멈춘 시계의 초침을 다시 한번 밀어보는 그런 작은 온기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밤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